원해마스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가 훅훅 가요. 네, 지난주에 그 조회수 적게 나온 거에 대해서 강력 반성하고 있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네. 네. 아니 너무 유명한 거만 나는 이름표 찾는데 이름표도 안 차고 왔어. 아니, 전 저기 JYP가 있으니까. 자꾸 까먹어. 그렇죠. 네, JYP가 있으니까 저는. JYP가 JYP. 있으니까. 네, 두 분이 지금 각자 동시송출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뭐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송이니까 다양한 루트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또 피습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에 의한 테러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자체가 주는 충격과 여파, 특히 정치권에 주는 여파는 상당히 클 것 같아서 이것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철근 총장님 평소에 배현진 의원하고도 좀 가까우신 편이시죠? 잘 알고 지냈죠. 네. 지도부에 같이 있었고 그래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영상을 좀 봤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니까 와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그 17번인가 뭐 이렇게 네. 했다는데 이게 그 더군다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랬다는 걸 보고 이게 혐오의 정치가 극에 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네. 우선 반성을 좀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 정치가 너무 이게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사실은 뭔가 그 국민들의 이해를 조절하고 그 정책에 반영을 해서 네. 나라가 좀 한 걸음 더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진영 대결로 그 혐오하고 완전히 극단적인 정치의 상황으로 간 것들이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맞습니다. 이어서 배현진 의원까지 이렇게 가는 것은 대단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어찌 됐건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말과 메시지로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테러죠, 정치 테러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네. 재발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혐오의 정치, 극악한 대결 정치가 되어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반성도 함께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테러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당장 선거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거리에서 많은 시민들 만나셔야 되는데 불안해서 이거 돌아다닐 수가 있겠나라는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축소하는 이런 상황으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자 우선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말씀하신 이제 혐오와 대결, 극단의 정치가 우리 청소년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 이걸 중장기적인 해결 방향도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마음 고쳐 먹어야 돼요. 지금 한국 정치의 대결, 혐오에 최첨단에 계시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야당 대표를 취임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도 만나지도 않고 야당을 매도하잖아요. 네. 좌파 세력이다. 또는 뭐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매도합니다. 네. 그리고 노동 관련 일이 있을 때는 노동자들을 또 매도합니다. 네. 늘 국민들을 갈라치고 매도하고 이런 정치를 주도하는 것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애매한 표현이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다는 건지 대통령이란 사람이 바뀐다는 건지 네네. 바뀌어야지만이 이런 현상들이 단기적으로 해결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정치 사회 문화 교육이 저는 학교 차원에서부터 좀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주의 교육이 이 청소년 시절부터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산업화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기능적인 것들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많이 집중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인성 문제, 그다음에 공동체 문제, 사회적 기여의 공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들 이런 것들 굉장히 도외시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우리 뭐
요즘 수능 점수의 배점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데 논술 시험 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네. 한국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 그런 부분에서 교육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도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지 한국 사회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정말 진짜 1000% 이상 동의하는데요. 학교 교육이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1점, 2점 막 그냥 무슨 수행평가 이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학습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은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대학 가야 되는데 입시 위주로 그냥 일로 매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육이. 태어나자마자 3살 때부터 이제 영어학원 알아보는 나라가 됐으니 이게 정상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편 아니면 남의 편으로 구분해가지고 갈등하고 최소한의 갈등 조정 능력이 국회에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제 좀 이따 제가 여쭤보겠지만 강성희 의원 사태와 관련해서도 어제 또 본회의장에서 고성 터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진짜 한심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배현진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에 대해서 안이한 대처를 한 결과 아니냐. 실제로 이 정치 테러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변명문이 뭔지 이유를 공개하고 낱낱이 좀 정확하게 잘 조치를 했다면 2차 테러가 벌어졌겠냐. 이 정부 대처가 잘못된 결과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네. 이 정치 테러에 관련돼서는 정말 일벌백계하고 네. 강력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했던 태도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신원 공개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예. 그 다음에 그걸 왜 공개 안 하는지 이유 자체가 공개가 안 그러니까요. 되고, 그 다음에 범행을 왜 하게 됐는지 이 동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전혀 그렇죠. 없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배현진 의원 사건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연결 짓는 건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저는 이런 그 사태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야당 대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야당 대표가 이렇게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네. 혹시 그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이런 것들을 극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거하고 별개로 수사는 수사거든요. 네. 정확하게 그렇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네. 근데 나는 그 경찰의 그 태도가 상당히 그런 정무적인 판단까지 포함돼서 오히려 국민들이 알 권리를 무시한 게 아니냐. 네.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에 네.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근데 예. 배현진 이 의원 사태가요. 이게 제2의 이재명 배현진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특히 이제 선거가 80일도 안 남아 있거든요. 네. 안 남아 있는 상태고. 오늘로 75일입니다. 예, 75일이면 선거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하고 뛰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예. 그다음에 대중 접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 후보들 스스로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정부 당국, 수사 당국이 철저하게 좀 수사하고 이후에 그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도 좀 내놔야 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미흡하다라는 건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계속 무슨 그 민주당에서만 주장하는 걸로 돼요. 오히려 이런 사안일수록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예,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배현진 사태에 대해서도 또 야당이 적극적으로 이러면서 상호간에 이런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테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너희들의 이슈, 이거는 또 너희들의 이슈 이렇게 딱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박진영 부원장이 너무 진영에 갇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넓은 진영입니다. 넓은 진영, 아주 예, 박진영 넓은 폭넓고 진영, 깊은 예. 진영입니다. 예. 국회의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범주가 달라요. 당인이고 네. 그러면서 국회 소속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월급 어디서 받아요? 당에서 받지는 않아요. 네. 국회에서 받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같은 편은 네. 당이 다르더라도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재명,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배현진 어떻게 보면 또 같은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입장에서 행정부와 치안의 문제, 안전의 문제, 그리고 또 이 국회라는 권능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해 주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왜 안 하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저는 국회의원 배지는 떼야 돼요. 국회의원 배지는 떼고 그냥 당 최고위원회만 나가고 당인으로서만 활동해야 돼요. 네. 지금 같은 식으로 할 거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이중적인 지위라는 것에 대해서 네.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언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은 국회의원 말씀하신 대로 우선 국가와 정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게 1번이죠. 그게 국회의원의 임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봉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선호가 바뀌면 안 돼요. 일차적인 건 국민입니다. 네. 그리고 당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 국회의원들과 정치하신 분들이 공천권자. 당을 먼저 보죠. 예. 예. 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본인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네. 현근택에 앉아 있었으면 그 분명히 그 얘기했을 건데 그 얘기 안 하네. 그 얘기 안 하시네. 예. 정치인들 배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현근택 뭐 변호사가 꼭 그렇죠. 했거든요. 그게 사실 잘못된 거죠. 예. 저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민주당 의원들보다 제가 훨씬 폭넓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돼야지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의원 특권 정치가 일상화된 나라라는 뜻이에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폐해 중에 하나가 네. 빨리 원내대표 없애야 된다는 주장을 늘 하거든요. 원내 중심 정치라는 것이 네.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에 굉장히 약해집니다.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게 원내대표 없애고 빨리 원내 총무로 격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념 정당주의자구만. 아니, 이념 정당이 아니라 이제 대중정당이라고 하죠. 대중정당이라는 게 대중정당. 대중정당으로 가는 게 대중정당 국민정당으로 가는 게 예.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원내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원내대표 제도예요. 그 저기 또 모르시면서 자꾸 아는지 아는지. 자, 저희가 그거는 원내 진출한 다음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요. 예.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군 두 인물이 있으니 저는 셋 같은데 우리 작가님은 둘로 보셨어요. 한동훈, 김경률, 그리고 이현주. 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현주 이렇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도 받았다 이제 이런 말씀도 확인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그렇고요. 지금 그 각 당이 좀 겪고 있는 그 갈등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좀 순차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 좀 기니까 요거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 민주당 복당합니까? 하겠죠. 해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오늘 아침에 그 라디오에 출연한 최재성 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친문이잖아요. 네. 예. 그 되겠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공 X를 치는데 X 이렇게 뭐 저는 공이라고 봅니다. 공이라고 보세요. 네. 첫 번째 네, 이유는 이현주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갈 데가 없어요. 이현주 의원은 네,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 입장에서. 갈 데가 예, 없어요. 예, 예. 갈 데가 없어요. 예.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예. 지금 개혁신당의 간들 뭐 지역구에서 당선된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뭐 죄송합니다. 현재로서 네. 현재로서 낮은 상황에서 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나 비례대표 앞순위죠. 이런 이야기 하기도 힘들고 뭐 그런 현실적인 판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현주 의원이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잖아요. 네. 싸우고 그 싸움에 있어서는 결국 어깨동무를 해야 돼요. 어깨동무하는데 가장 강력한 어깨동무할 사람이 누군가라는 네. 또 다른 이 명분에서의 판단을 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와 싸울 수 있는 당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당원들은 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가 있죠. 이현주 의원은 이제 과거 행위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잦은 당직 변경, 그리고 이현주 의원 스스로
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중도 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존경하는 사람 뭐 박정희 대통령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금의 이제 시대 정신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 제 입장에서 네.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퇴진에 찬성하는 사람, 네. 대한민국 검찰 독재라는 것에 비정상적 상황을 해결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다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주의자는 연대의 대상일 뿐 지도자로 모실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들은 조금씩 당 지도부에서는 가질 수 없지만 우리 개혁적인 당원들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원래 저는 개혁신당으로 가실 줄 알았거든요. 이현주 의원이. 저도 제3지대를 계속 얘기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깜짝 놀라셨어요. 예. 전혀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박진영 원장 얘기는 일면 타당성이 있고 일면 좀 비판적인 게 네. 윤석열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비명들은 다 나가고 예? 그런데 그 공간에 다시 이현주가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양측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겠죠. 네. 왜냐하면 비명이 나가는 자리에 어느 정도 그 명분과 그 실리가 있는 이런 분이 와주시면 네. 그 공간을 좀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현실 정치를 할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요.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 감내를 하고서라도 다시 민주당에 복귀하는 걸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글쎄요, 하여튼 재밌는 선택이에요. 결국은 국회 본청으로 보면 왼쪽 첫방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른쪽 첫방까지 와서 다시 건너가는 형국인데요. 네.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제 회전하는 상황인데 저는 건너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그런 선택이 이제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칠까. 그다음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얼마나 용인해 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복당을 요청했다는 게 사실은 큰 뉴스가 됐거든요. 그런데 후속이 조금 없는 상황인가요? 왜 대체로 이러면 나오면 그 이튿날 기자회견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정치문법으로 보면. 근데 그게 좀 미뤄지고 있어서 주말 사이에 혹시 어떤 변화로 다음 주에는 좀 새로운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곧 입당 기자회견 해요? 이현주 의원이 이제 정치도 오래 했고 그다음에 언론의 습성들 이런 것들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숙성시키는 기간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해도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게요. 네. 정당이라는 것이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네. 같은 경우는 계층적으로 뭐 예.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그리고 뭐 진보 개혁을 네. 추진한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전략적으로 보면은 수구 집권 저지 뭐 다 끌어모으는 정당일 수도 있어요. 네. 한국의 수구 정당이 집권하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퇴행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는 네. 집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네. 뭐 예를 들자면은 개혁신당하고도 또 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현주 의원이 지금까지 본인이 방송이나 이런 네. 데 나와서 계속 주장했던 게 많아요. 당내 민주주의 얘기도 하고 네. 제3지대 그다음에 다당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당내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결국 다양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보이스가 거의 지배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굉장히 강한 네. 이런 상황으로 보면 양 당이 다 당내 민주주의는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에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나왔는데 네. 거의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당에 들어가는 게 결국 본인의 정치적인 안위를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냐는 것 그렇게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 명분으로는 네. 크게 이렇게 환영받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현주 의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가지고 비례는 아니다. 내가 한다면 지역에 도전한다 하셨거든요. 자, 이현주 의원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명분이 있으려면 이제 부산 같은 데 가면 좋죠. 부산 가야 된다. 부산 같은 데 가면 좋죠. 예, 부산에서 출마해야 된다. 당선 가능성은 부산에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해요? 예. 이현주 의원 같은 분들 부산에 좀 못 켜요. 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민주당은 진보 개혁이라는 깃발만으로 당선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뭐냐? 과거 YS식의 네. 보수 야당표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구
집권 저지하기 위해서 네.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현주 의원이 갖고 있는 약간의 보수성, 뭐 중도적 확장성 네.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의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산 추천하셨어요. 김철근. 부산으로 나올까요? 왜냐하면 부산은 바로 당적으로 옮긴 게 표현되는 곳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출마했던 광명이나 네. 경기도 수도권 인근으로 오지 수도권. 않을까. 네. 민주당 당세가 센.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예. 높지 않겠어요? 예. 부산에서 계속 나올 거면 국민의힘으로 같이. 나오든가 아니면 예. 다른 개혁신당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부산이 아닌 네. 다른 지역을 선택하기 위한 네. 그런 조치일 수도 있어요. 민주당으로 오는 것은. 부산이 아닌 다른 그 지역. 말씀도 맞는데 네. 이현주 의원이 혹시 이제 당선된다는 가정을 하면 3선이잖아요. 네. 수도권에서 3선하면은 그렇고 그런 자전 당적을 변경했던 의원 뭐 이렇게 되는데 네. 부산에서 3선을 하면은 네. 맹주가 되죠. 부산, 그러니까 PK의 맹주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 이현주 개인의 정치 인생에서. 정치 인생에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 다음 부산시장 도전도 가능하고. 그 이상도 꿈꿀 수 있는 네. 하나의 이제 터전이 만들어지는 네. 장점이죠. 결국 정치라는 것이 애들로 가기도 하지만은 네. 결국은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더 자기의 영역을 높이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종로에 출마했다가 또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에 출마합니다. 네. 민주당 계열에서 대통령이 된 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정면 돌파를 늘 택했던 분들이고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이현주 의원이 재선했는데 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꿈이다. 뭐 이 정도를 넘어서려면은 네. 부산 출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부산으로 보내고 싶은 보내고 거네. 싶은. 뭐 저기 옆으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친분 관계도 있고. 네. 아니 부산으로 거의 보내는 분위기인데. 제가 보면 부산 안 갈 거예요.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현주 의원의 선택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진짜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참 보기 드문 핵심 권력의 핵심에서 완전히 충돌해버린 이런 사태가 지난 주말에 있고 우리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서천 화재 피해 현장에 가가지고 눈밭에서 민방위복 입고 벌벌 떠는 그리고 90도 폴더 인사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사진도 목격하고 노루각수 저희가 이런 것도 대통령실에 올라온 사진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핵심인데 이걸 가지고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장도 살짝 수그리고 오히려 주요 타격 대상을 민주당으로 확 돌려버리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더 규명될 사실도 없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뭉개는 이런 방식이 됐거든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먼저 한 잔 네, 먹어야겠습니다. 지금 속이 타서 저희가 아니고 화나니까 화가 나서 분노를 사기는 차원에서 일단 산삼 한번 드시고 산삼 열더 나요. 사냥산삼 드시고 저희가 힘을 내서 얘기합니다. 힘을 내서 말씀하시려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재명 대표 그립감을 좀 더 넣고 아니 그립감이 있는데 저처럼 20년 후배 또 공천도 하나 못 줘 말이야. 무슨 그립감이야 진짜. 아니 본인이 원외에 있는 게 정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원내에 들어갈 노력을 해야지. 안 주는 거에 뭐죠? 노력을 안 주는 거지. 네? 힘이 없었어. 이재명 대표가 힘이 없어서? 힘이 없죠. 아시잖아요. 산삼 드시고 힘을 내세요. 지금 민주당이라는 게 이게 네. 개파연합이잖아요. 네. 친명 몇 명 있어.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산삼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어요. 네. 자. 제가 한 달짜리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우리 그 얘기해야 돼. 아니 진짜 김철근 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올 때 딱 예측을 했어요. 한 달짜리다. 네. 정확하게 예측을 여기서 우리 그 팡파르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데. 저는 딱 맞췄어. 3월에 잘린다라고 했는데 3월에 잘린다. 늦었네. 늦었네. 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세승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사퇴 요구를 했는데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는 거잖아요. 버티고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어떻게 처리할까를 네. 고민하면서도 그냥 이대로 가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건데 네. 결국 이건 대통령실의 의중에 맞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면은 당의 지지율이
전혀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 총선이란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지지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 선거를 벗어날 프레임을 짜려면 한동훈은 윤석열과 다르다. 네. 차별화가 있다. 이걸 보여줬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고개를 약간 들레다가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고개를 다시 90도로 꺾었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버티는 상황 자체가 약간의 우세성으로 보이는데 네. 그 버티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노정됐어요. 네. 어떤 겁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약속대전이라고 자꾸 네, 네. 얘기했던 이유가 비서실장을 보냈어요. 사실 그런 얘기는 그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거나 전화하거나 해서 야, 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네. 이전에 정리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서천시장에서도 왔어? 비대위원장인데. 오, 그래. 네. 어깨 툭. 와.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상황을 비서실장을 보냈어요. 네. 근데 비서실장이 가서 한 얘기를 비대위원장이 언론에다 대고 공표를 해버렸어. 사퇴 요구를 받았다. 그렇지만 나는 거절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 직권남용이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 당신 직권남용이야. 네. 이걸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그렇죠.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네. 당무개입 혐의로 직권남용으로 네. 2년 징역형 그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서 네. 당에 비대위원장에 사퇴 요구를 했다. 이건 누가 봐도 직권남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언론에 대통령이 얘기를 경고를 해버렸잖아요. 했다는 거잖아요. 그 대목에. 그래서요. 네. 그래서 긴급하게 봉합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천 그 현장에 네.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시에 가는 맞아요. 거였고 네. 대통령 일정은 아마 그 이후에 3시 일정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갑자기 확 끊겨졌고 그 모양새 같이 가자 이렇게 예, 됐어요. 모양새가 결국은 30분을 기다리는 모양이 되면서 네. 그 현장에서 상인들 만나지도 않고 딱 한동훈하고 장관들 데리고 그냥 차 타고 올라와 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그 연출을 하게 된 게 결국 나는 건재하다. 나는 건재하다. 건재하다 이걸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예. 결국 결말은요. 조만간 다시 2차전, 3차전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2차전, 3차전. 네. 2차전, 3차전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2차전은 결국은 뭐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견디기 힘들 것이다. 잘린다. 네. 한동훈은 잘린다. 저 한 달짜리라 했지 한 않습니까? 달짜리. 한 달은 지났어요. 22일이 지났기 때문에. 두 달짜리. 2달짜리. 한 달 반짜리. 한 달 반짜리? 와. 야, 이거 우리 좀 정교하게 해서 내기합시다. 언제 잘린다. 네, 정교하게 해서 내기 한번 하고요. 아니 근데 지금 보시면 그러면 총선 전에 자르면 사실 그 얘기는 해요. 제가 국민의힘 그 관계자들 취재를 하면 어떤 얘기 하냐면 아니 그럼 지금 자르면 누가 하냐고 비대위원장을 선거 앞두고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올 사람도 없어요. 한동훈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럼 누가 해? 할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 친한 언론들이 만드는 프레임입니다. 친한. 제가 취재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이제 법조인들이 네. 자기 팀 짜면은 서초동에 팀 짰다 뭐 이런 소문이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초동에 팀 짰자가 아니고 방송 쪽에서 팀 짰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방송팀 짰다. 그러니까 예. 대충 뭐 예. 우리도 알잖아요. 예. 그 얘기도 나오던데. 아 그러니까 이름 많이 나옵니다. 이름 많이 예, 나오죠. 이제 예. 그쪽 분들이 한동훈 팀. 예. 그쪽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흘리고 예. 있죠. 예. 한동훈까지 자르면은 지금 총선 어떻게 치러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아니요. 하고 제가 들은 분은 지도부 관계자예요. 지도부 관계자. 예. 네,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문제 생기는 상황이 바로 오니까 원희룡, 김한길 얘기 네. 막 나왔잖아요. 막 나왔죠. 네. 예. 막 제가 나왔는데 그 첩보가 있습니다. 첩보. 예.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권영세,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 이름까지 다시 나오고 있답니다. 예. 주말 사이에 바뀌나? 그러니까 제 짐작은 이거예요. 예. 일단 그 한동훈 장관이 영남이라든가 다선 중진들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 잘려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윤한 갈등이 생겨야지 틈이 생기는 거야. 자리를 보존할. 근데 그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윤 대통령이 내쳤던 중진들을 다시 이제 포진시키는 거예요. 네.
포위하는 거지. 포위하고 난 이후에 한동훈 장관, 한동훈 위원장 팀의 말실수가 한번 나오면은 그걸 포화로 해서 네. 잘라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언제쯤 생각하냐면은 윤 대통령이 그 새 신년 뭐 입장 표명 회견 웃기지도 않지 입장 표명 회견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예, 그런 걸 할 겁니다. 거기에서 이 디올법 관련해가 이거 공작이다. 또는 뭐 관련해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이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마디 톡 쏠 것 같아요. 네. 그런 시점에 탁 발화되면은 바로 저는 자른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된 다음에 17개 시도를 돌면서 360도 셀카 찍고 인기가 막 올라가는데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체 혹은 하락인 거예요. 이 가운데 김건희 리스크 막 나오고 뭐 국민적 룸높이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격분한 나머지 그만두어 이렇게 갔다가 결국에는 지금 상황은 내가 건재해, 내가 대통령이야 라는 걸 보여주자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이 바로 수구리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정리 모드다. 그리고 새 지도부 세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수구리에서 끝나지 않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수구리에서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반격. 반격하고 끝나죠. 반격하고 끝납니까? 네, 반격하고 끝내야지 예. 본인은 조직은 챙기지 않더라도 국민 여론은 자기가 등에 업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생기죠. 저는 뭐 이런 생각입니다. 김경률을 보호할 거라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 끝까지. 그렇죠. 네, 끝까지 보호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김경률을 자를 거면 나를 잘라라? 그렇죠. 난 내 사람 지킨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나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저항한다. 그런 느낌을 만들고 저는 잘릴 거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의 가슴에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는 대선 행보? 일리 있는 예. 분석이에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여기서 예. 정치 생명이 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찢겨 나가는 한이 있어도 본인이 그 어느 정도 기반, 그러니까 국민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네. 그런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 더 나쁘지. 이 봐라. 이것 봐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용산에서 나와서 지금 각 지역 예비후보 등록에서 막 뛰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현역분들이 대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경선을 시킨다고 하면 저희는 안 됩니다 하고 울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자리를 만들려고 한동훈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공천을 못 받는 구조로 가면 굳이 앉혀놓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현재 자리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중진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힘을 얻는다. 이런 걸 보여지는 순간 그건 시간은 더 빨라지겠죠. 시계는 더 빨라진다. 야, 이 댓글 너무 잘 다셨다. 네, 뭐라고? 퍼니코님이 윤석열은 현재 넌 나에게 목욕값을 줬어. 목욕감? 모욕감? 모욕감을 줬어. 예. 그런 느낌을 하여튼, 받았을 거예요. 네. 이제 제가 보기에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까지 정리된다고 하면 따져봅시다. 이준석, 그 다음에 주호영, 그 다음에 정진석, 김기현, 한동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너 빠져 그러면 훅 바뀌는 게 맞아요? 좀 심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이 되면 이른바 수석 당원이라고도 하고 과거에는 총재였는데 지금 총재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당의 관계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수평적이고 수석 당원 또는 1호 당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당에 대해서 당의 이념을 정부에서 사실 구현하고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의 정강 정책을 집권을 했기 때문에 당의 일원으로서 국민들에게 그 정강 정책을 실현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대통령이 당원 입장에서 뭐 이렇게 의견 개진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무슨 당을 완전히 자기 수족처럼 만들려고 완전히 장악하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고 이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투박하고 갈라치기 하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이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당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선거 앞두고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높으면요.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말 몇 마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리고 출마하는 모든 사람이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걸
현수막에 걸려고 할 거거든요. 네. 지금은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현수막에 걸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오늘 조선일보의 정치명 하단에 어떤 기사가 네. 걸렸냐면 여권 인사들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가 누구 사진 걸어야 되냐. 한동훈 걸어야 되냐. 윤석열 걸어야 되냐. 한동훈 걸었다 빼고 윤석열 다시 바꾸는 중이다. 박정희 사진을 거세요. 에? 차라리 박정희 사진을 거는 게 낫겠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창피한 상황인데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그러니까 네. 사실은요.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게 국정운영 지지도를 높이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네. 인기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 일 잘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 야, 저 대통령이 되니까 뭔가 경제도 달라지고 안보도 달라지고 좀 뭐가 우리가 좀 국격이 달라졌구나. 네. 뭐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통령으로 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당이요 대통령 말 듣지 말라 해도 가서 다 대통령 말 듣고 네. 잘하십니다. 그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너 나한테 줄 서 해갖고 전부 당을 나 앞으로 줄 세우는 식의 정당 개입, 당무 개입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국민들이 이제는 다 알아요. 네. 총장님 너무 약하게 이야기하신다. 더 세게 하시죠. 더 세게 이야기. 네, 더 세게. 제가 봤을 때는 탄핵 열차 출발했습니다. 탄핵 열차. 네, 예, 제가 김경률식으로 예. 좀 재수 없게 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흥망성쇠사를 보면요. 제국은 꼭 내부로부터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게 조중동도 윤석열을 버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미 쓸만한 사람들 다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속에서 이제 반란의 기운들이 싹 트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결국은 원조 친박이었다고 했던 김무성 의원이 총대매했단 말이에요. 유승민 의원도 원래는 친박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서 내침을 당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최측근 누구지? 브루투스인가? 브루투스 넘어졌죠. 브루투스 넘어져. 이제 뭐 김경률 자꾸 재수 없사겠는데 브루투스 넘어져. 지금 한동훈이 브루투스인 거예요. 네. 한동훈이 결국은 저는 뭐 직접 칼을 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 칼들이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고 회피하고 미국으로 간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미국으로 간다. 윤석열 정부는 무너진다. 그러면은 나는 한국에 다시 돌아올 기회가 생긴다. 뭐 이렇게 저는 그림표를 짜고 그림 있다. 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리 한동훈에 대해서 조언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뒤에 또 있는데 안 해야지. 한동훈 위원장 전략팀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예? 근데 그 뒤에 또 있는데 아니, 그 이야기 안 하시죠. 왜 끝까지만 이야기. 너무 저기를 잘하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성공하지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 제일시장에 그 방문을 했습니다. 통상 시장 방문은 여사와 함께 하거나 아니면 요맘때 설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바쁜 시즌이에요. 여기저기 그 사회단체도 좀 봉사도 하러 가셔야 되고 시장 방문도 해야 되고 그런 타이밍인데 이분이 지금 네덜란드 순방 이후로 종적이 묘연합니다. 뭐 저희들 그 정치권 주변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종합하면 요새 김건희 여사가 식사를 못 하신다. 살이 엄청 빠졌다. 뭐 정확한 몸무게 숫자까지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별별 이야기 다 들어요. 네, 별별 얘기 다 들으시죠. 공항 가는데 뭐 저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외국을 못 가신다 하더라. 그래서 소문도 돌고. 그러니까 별별 얘기가 다 돌고 있는데 이거 하여튼 요거 정리를 해야 돼요. 요거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이제 여권의 지금 현실이긴 한데 그래서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기자회견은 물 건너 간 것 같고 KBS 대담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는데 관련해서 또 이관섭 비서실장은 아니야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거 없어. 어제만 하더라도 보도가 막 엇갈렸어요.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결정을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앞에서 아무 얘기도 못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래서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주요한 의사결정을 했더라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대통령에 반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전달을 못하는 이런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너무 좀 한심한 게요. 네. 기자회견 그거 왜 못합니까? 예? 김건희 여사 리스크 질문 받으면 그 답변 못합니까? 그것도 답변 못하는데 이 수많은 국정 난제들을 어떻게 풉니까? 예?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잘못했다. 그리고 수사 받겠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수용하겠다. 어쩔 수 없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이고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되게 됐을 때 자기 이익 실현하지 않겠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럼 이혼해야 되는데요. 예? 이혼이요? 그렇죠. 한번 예를 들면 디올봉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게 청탁금지법이잖아요. 네. 적용되면 청탁금지법은 받은 당사자보다 공직자인 배우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또 그 전에도 어쨌든 뭐 검사장급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무마했을 의혹 이런 게 또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은 부부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법률적 위험에 있어서도 일심동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고 있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망명밖에 없습니다. 망명이요? 예. 아, 오늘 세게 얘기하신다, 진짜. 아니, 이제 탄핵을 넘어서 조회수에- 망명이야? 조회수에 아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원외 인사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요? 예, 조언을 주세요. 왜냐하면 네. 민주당이 만약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 안 하지 저 혼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저 혼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후폭풍을 맞을 만한 발언만 하는구만요. 보니까. 자, 하여튼 지금 원외 맞수다고 저희는 이런 좀 성역 없는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보 보수도 아니고요.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대고 대한민국의 어떤 상식의 정치의 복원 그리고 정치의 상상력을 발현해서 어디까지 토론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31일 날 신년 기자회견하기로 했다고 오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릴 수가 없다. 웬만하면 대통령 기자회견 하시고 원래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야당 대표 기자회견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정치의 모든 일은 순서가 있으니까 대체로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이거 뭐 언제 할지도 모르고 신년 기자회견이 아니라 구정 기자회견이 될 수도 있다. 기자회견도 아니고 인터뷰를 할지 말지 이것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대통령들이 과거의 전례를 보면 네. 1월 1일 날 신년사 발표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15일 이내에 네. 그 해에 이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본인의 포부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네.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한 10일에서 보름 사이에 네. 야당 대표가 보통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는 게 보통 그 프로세스였는데 네. 지금 기자회견을 하냐 마냐 그다음에 그 기자회견 한다면 방식을 뭐 대담 방식으로 할 거냐 방송사하고만 할 거냐 뭐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한 달 가까이 끌어오면서 네. 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별 얘기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다 옮길 수 없을 수준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께서도 그런 시중의 이야기들을 저희들께 전달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NBS 여론조사 좀 볼까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0% 마저도 지금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한동훈 위원장 지금 보시는 그 여론조사 보시면 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심은 윤석열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윤석열의 대전에서 사실상 한동훈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또 하나 좀 아프게 민주당에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직무수행 긍정평가도 30% 중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그야말로 검사내전 하듯이 여권내전이 벌어졌음에도 그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뭐냐?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점수가 저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결국 윤석열과 싸워야지 올라간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점수가. 네. 마찬가지 아십니까? 이준석 대표도 잘려 나와가지고 신당한다고 딱 했을 때 그때 17% 18% 뭐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네. 결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은 반윤 감정이에요. 반윤 감정에서 누가 윤석열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분명한가라고 느껴졌을 때 그것이 네. 뭐 국정 수행이든 아니면 업무 수행이든 지지도로 나타나는 거지 실제로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지금 취해야 할 입장은
보다 더 인파이팅하면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 윤석열 정부 투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더 야당다운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네네. 왜 안 하는 겁니까? 뭐 안 한다기보다 지금 이제 정당이라는 게 네. 이게 총선이라는 게 앞두면요 네. 막 행정적을 차기에 좀 정신없는 측면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이게 의원 숫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네. 추스리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심은 한동훈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부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제가 취재해 보면 한동훈인 것 같은데라고 줄을 섰다가 대통령이 서천 화재시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하자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턴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네. 맞는데 지금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의 그 직무수행 평가 이건 결국은 네.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라는 얘기의 반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지켜질지가 의문이고요. 결국은 또 90도 폴더 인사하고 네. 김경률 사과하고 뭐 이러면서 주춤거리면서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검사 동일체구나. 네. 상명하복이구나. 당정일체 강화구나. 네.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네.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 직무수행 평가가 이런 거는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 극렬 지지자를 벗어나면 상당히 중도 소구력이 있는 층에서는 네. 민주당을 혹시 지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고는 좀 다른 형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걸 좀 아프게 봐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이원주는 끌어들이면서 안에 있는 친명은 내치는 이런 구조로 가면 결국 민주당이 분열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니냐 갈수록.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네. 지금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한 친명 인사들하고 네. 실제로 그 경쟁을 해서 이긴다고 자꾸 생각을 해서 있는 것이지 네.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지금 뭐 강선 의원하고 금태섭 의원이 사례처럼. 그런 상황처럼 역전이 되는 나는 비일비재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경선에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경선 현역 참여하면 의원들이. 경선 참여하면 출마를 못 하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네. 예를 들면 친문 계열 쪽에서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가요? 김종민 의원이 뭐 홍영표 의원, 전해철 의원 뭐 경선하지 말고 나와서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주장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기 개혁신당 들어가는 입구에 네.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밀레 이삭죽기라고. 김경률스럽죠. 아니 방송국에 취직하시는 게 어때요? 개그맨으로 너무 잘하실 것 같아. 예, 너무 재밌습니다. 예. 큰 흐름의 주류들은 안 나가요. 구주류라도. 친문 주류들은 안 나가요. 친문 주류는 안 나간다. 네, 친문 주류는 안 나가요. 친문 주류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네. 당의 한 기둥이 빠져나간다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친문 주류가 빠져나가는 걸 그냥 두고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친문 주류들은 네. 문재인 대통령의 허락 없이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이낙연 대표가 정말 잘못하신 게 네. 문재인 정부의 총리가 아니었더라면 저런 대권 주자의 지위까지 갔을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경남도당에 500만 원 특별당비 쾌척하는 그 상황에서 탈당하신 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뭐냐. 지금 친문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는 한 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원만한 한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명문정당 문명전 뭐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기리회 김대중 그 영화 시사 그다음에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하셔서 민주당의 통합과 단결을 굉장히 호소했지만 결국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을 해버린 이런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요 지점에서 요것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개혁신당하고 이낙연 신당은 합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언제가 여기도 너무 오래 걸려. 예. 아니 뭐 지금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 네. 신당을 창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2월 초쯤이면 창당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창당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상황을 조금 보고 폭넓은 그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는 네. 그런 시간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합당은 한다 안 한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100% 합니다. 네? 이미 이낙연 대표는 네. 이준석 대표의 그 네. 지도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예. 뭔 소리- 어디 출마하라 이런 이야기를 막 이준석 대표 막 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석현 부의장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나라면 인천 계양을에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석현 부의장이 사실은 그 이낙연 대표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분당으로 가서 안철수 의원하고 붙으면 시청률 제일 많이 찍을 거다. 글로 가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저기 서로 이렇게 핑퐁 이미 게임을 저기 하는 거 보면 소멸되어 버린 안철수 의원을 왜 살려줍니까? 그건 맞지 않아요. 예. 아, 그게 개념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라고 네. 공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의 전략적 차원에서 어느 지역으로 선택할지는 그 당 지도부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고. 예. 이낙연 전 총리는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3지대의 어려운 공간을 열려면 네. 지도자들이 어려운 데 나가서 출마해주는 도전하고 출마하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네. 그래서 어디든 출마를 하시라. 그리고 상징적인 데는 네. 사실 개항을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출마를 하겠다는 분한테 지금 박진영 우리 원장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주고 가는 뭐 그분한테 가서 꼭 해야 되냐. 네. 맞지 않다고 하잖아요. 이낙연 대표는 여기서 출마할 것인가가 목적이 아니라 예. 누구와 싸울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윤석열과 싸울 것인지 민주당과 싸울 것인지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왜 나갔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해지고 정체성이 뭐다라고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모호하다. 모호하죠. 네. 어쨌든 나갈 때는 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문제를 지적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또 연대에는 반윤전선으로 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좀 모호성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이거는 꼭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 열었는데 선거제도 결론을 못 냈어요. 예. 그 지금 선거구 획정도 안 돼 있고 선거제도 개편도 아직 뭐 도대체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게 되는 건지 도대체 국민들은 언제 이걸 알 수 있는 건지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어제 나온 보도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병립형,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지도부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사실상 정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김진표 의장의 절충 아니죠.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결정돼서 가는 것인지 아니다. 오늘 아침에 이탄희 의원 등 해가지고 민주당의 8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은 또 연명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가야 된다. 그러면 전체 민주당이 167석이라고 보면 반반이에요. 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을 좀 내긴 해야 되는데 박진영 부원장님. 결론은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해야죠. 네. 첫 번째, 네. 선거제도는 옳고 그르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합의가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바꾸려면 네. 안 바꾸려면 그냥 연동형으로 그냥 있으면 하고, 예, 되는 그거. 것이죠. 자 이제 죄송합니다. 네. 연동형으로 했을 경우에 윤석열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끌어모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의힘과는 또 척이집니다. 그럼 통합정치는 또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 또 명분상에 또 양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민주당은 반윤석열 전선에 어느 것이 좀 더 유리한가라는 네. 측면들 네. 그리고 이 국민들의 지지를 모으는 과정이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이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저희도 이제 뭐 인터뷰하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틀 텐데
소위 얘기해서 이번에 국회의석을 200석, 야권연대로 200석 정도 하면 개헌을 통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 단축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연합정치의 전선을 좀 넓혀야 된다라는 요구가 야권에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장 민주당이 일당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알파의 어떤 정치를 위한 연합정치 노선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 볼게요. 네. 2016년에 병립형이었습니다. 네. 병립형이었는데 안철수당이 비례대표 12석, 지역구 30석 가까이 해서 뭐 40석이 넘었습니다. 38석. 38석입니까? 네. 아마 그 정도 네. 했습니다. 병립형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준연동형이었는데 열린민주당 뭐 이런 장들이 군소정당에서 3석, 2석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물론 유성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네. 결국은 뭐냐면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제도에 의해서 틈새가 생겨가지고 제3세력의 정당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20석, 30석 한다.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양대 거대 정당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위성정당을 만들어라는 유혹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무시한 채 위성정당을 해야지 우리 군소정당들이 살고 뭐 200석이 되고 이렇게 가정하는 것 자체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먼저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반윤 전선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가 돼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합의가 다음 대선 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개헌까지도 약속이 되는 상황들로 가야 된다라는 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군소정당일수록 개인정당화되고 민주성이 없어집니다. 네. 2020년 더불어시민당 엉터리 공천했잖아요, 사실은. 역으로 반대로 하면은 정봉주하고 손혜원 의원이 만들었던 당은 국민 공천했습니다. 네. 그런 약속들 지금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론이 연동형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네. 많았는데 최근에 그게 나빠지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군소정당 하시는 분들이 지분 배분하듯이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어떤 식으로 뽑을 것인데 대한 민주적 절차, 당원 참여, 국민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나빠진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럴 시점에서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네. 반윤, 그다음에 대선까지 간다. 그다음에 네. 민주적 절차를 한다. 네. 이 원칙을 가지고 지금 네. 야권이 테이블을 열어서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연대 대상에 개혁신당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혁신당은 선거제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 안 하잖아. 네. 자기의 이익을 뻔뻔하게 보이는 수준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잖아. 이거 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시험 보는 학생이 네. 시험지 이렇게 주라 저렇게 주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어떤 식으로든 좋은 건데 네. 거기 임할 자세가 돼 있는데 우선 민주당의 태도가 대단히 잘못돼 있다. 지난번 선거구제 결정할 때 네. 여야 합의로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때 연동형을 도입하면서 30석을 캡을 씌워서 준연동형을 도입한 이유 자체가 결국은 그 이른바 그 연합 정치의 시대를 좀 열어보겠다. 그다음에 위성정당 안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네. 위성정당도 하고 연합 정치도 무력화시키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야 합의로 다른 식으로 가겠다? 앞뒤가 우선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다른 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득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겠다잖아요. 네. 그럼 일단은 그게 높아져요. 지금 현재 3% 봉쇄 조항인데 네, 7%. 권역별로 가면 7%로 네. 봉쇄 조항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럼 개혁신당 대박 터집니다. 아니 하여튼 뭐 대박 여부는 내가 나중에 대충 시뮬레이션 감 잡아보니까. 하여튼 네. 그런 건 나중 문제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네. 현재 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본다면 무슨 여야 합의니 뭐니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네. 연동형을 도입한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지금도 그대로 가야 되고요. 네.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될 건 위성정당이 출연하는 것을 막아야 돼 오히려. 그게 훨씬 개혁적입니다. 왜 그런 조치를 안 하고 마치 양당이 나눠먹는 거에 합의한다고 해서 양당 합의로 그 선거구제를 바꾸겠다? 그건 기득권 연장의 합의지요, 당연히. 뭐 스탠스를 정말 잘 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네. 국민들께서 뭐 연동형 그다음에 또 병립형 이야기하고 다당제가 어떻고 양당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네. 결국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내각제도요. 훌륭한 총리가 있으면요. 내각제 잘 돌아가고요. 대통령제 좋다고 하는데 엉터리 대통령 뽑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정당 내부에서 엘리트를 양성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당성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선출돼서 그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로 들어가는 정당 개혁이 있지 않으면 나머지 외생적인 조건들의 제도를 아무리 고쳐봐야 한국 정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17대 국회 이후로 네. 그 정치 초선들이 50% 가까이 항상 교체가 바뀌었습니다. 됐어요. 21대까지. 벌써 20년 이상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바꿔왔는데 국회는 오히려 더 초보화되고 그렇죠. 예? 아마추어화되고 예? 결국 뭔가 소신과 뭐 이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네. 무슨 연판장도 쓰고 했던 그런 시대는 가고 권력에 줄 서기 위해서 연판장 쓰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이런 국회를 우리가 그대로 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자면은 자. 대법관 하고요. 기업 네. 사장 했던 분이 네. 정당에서 30년 뼈 굵은 우리 김철근 총장님보다 정치 잘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내부의 엘리트 양성 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정치는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계신 두 분이 국회로 가야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여기 계신 두 분이 정치로 가야 민주주의, 평화, 인권에 기반한 그리고 서로의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 이 정치 테러 같은 거 없고 말이죠. 예, 증오 정치 같은 거 없고 뭐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김철근 실장님 오늘 마지막 출연이세요? 저 오늘 예. 이제 총선 끝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총선 때 예. 당의 이 사무총장을 맡아서 안살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방송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주 뵙고 싶습니다만 네. 좀 나오세요. 그럴 시간이 좀 네. 마땅치가 않아서 부럽습니다. 총선 일하고 이후- 싶습니다. 일 잘하는데 총선 시켜줘.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 하여튼, 김철근 총장님은 저희가 뭐 필요한 때 네. 이따금씩 모셔서 말씀을 좀 저희 방송만 그만두는 건 아니죠? 다 그만뒀습니다. 예, 저희 방송 말고 다른 방송도 다 공평하게. 네, 예. 그리고 우리 조회수 요정. 예, 박진영 부원장님은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는 걸로 일하고 싶은데. 나도 방송 그만하고 싶은데 일을 안 시켜줘서 예, 이재명 대표가 저희 방송 꼭 보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30초만 한 말씀 하세요. 뭐 일하고 싶습니다. 박진영은 아니 일하고 한마디 더 싶다. 해주시 원대로 보내주십시오 해야지요. 아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저기 공격해요. 공격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